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집값이 오를 거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두가 확신했던 그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았고 평생 모은 퇴직금을 쏟아부은 집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어버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환갑을 넘긴 그분은 서울 외곽의 신도시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습니다. 분양가는 6억 원이었고 3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입주를 기다리는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면서도 그분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입주할 때쯤이면 집값이 최소 8억 원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주일이 다가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단지 아파트가 5억 원대에 거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루아침에 1억 원의 손실을 본 셈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주를 위해서는 중도금 대출을 갚고 잔금을 치러야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니 은행에서 담보대출도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예금까지 털어넣어야 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집이 재산이 아니라 빚이 되는 세상에 살게 된 걸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집은 곧 재산이었고 노후 대비였으며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길게 보면 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고 그 선택은 대부분 옳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었던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지방 도시들은 하나둘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를 떠올려 보시면 답은 명확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과거의 경험에 기대어 판단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도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결국 다시 올랐다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믿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하락은 경기 순환 속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저출산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어느 도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곳은 한때 산업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공장들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졌고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집값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은 도시를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고령의 주민들과 빈 아파트들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 아파트가 1억 원이 넘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4천만 원을 불러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인데 이제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리비와 난방비는 계속 나가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핵심 지역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하지만 외곽으로 나갈수록, 신도시로 갈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분양가를 밑도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연쇄 반응입니다. 한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주변으로 번져나갑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내 집값도 떨어질까 봐 서둘러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물은 더 늘어나고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었고 최악의 경우 집을 팔면 대출금을 갚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는 순간 그것을 우리는 깡통이라고 부릅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내야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분은 퇴직금을 받아 노후를 준비하려다 집에 투자했다가 오히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100만 원이 넘는데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금리도 문제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대였던 대출금리가 지금은 5%를 넘어갑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고정지출이 늘어나니 생활이 팍팍해집니다. 저축은커녕 빚을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십만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넘쳐나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이 집들을 살 것인가? 젊은 세대는 집을 사려 하지 않습니다. 비싼 값을 주고 집을 사느니 전세나 월세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평생 빚에 묶여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상황에서 큰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장년층은 어떨까요? 이미 집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큰 집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있지만 그것도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오히려 집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공포입니다.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집이 투자 자산이 아니라 생활 공간이라는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 집이 필요해서 산 것이라면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이라면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오르막만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막이 왔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최소한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계속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비할 것인가. 벼락거지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라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